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해보는 시간이죠.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월요일 로우킥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한결의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혹은 응원의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단연 화제의 중심은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었는데요. 각종 현안에 대해서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은 대통령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안 청구한 이후에 대통령님께서 여러 차례 사과도 하셨고 바깥으로 드러난 결정들이 대통령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인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 사면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함께 놓고 고민하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온라인과 현장 동시에 진행되는 처음 보는 기자회견 풍경이었습니다. 10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두 분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좀 눈길을 끌던가요? 개인적인 관심사도 좋고. 네.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은 높지 않은데 기자들이 이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면 관련 얘기인데요. 예. 네. 그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당대표의 발언을 살려두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교적 오늘 그 대화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선을 그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신년 그 발표 때도 그랬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을 했고요.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수치나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좀 밝혔고, 근데 다만 이제 일거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염려가 됐습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는 어느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어요? 좀 말씀하셨던 부분도 와닿고요. 그 경향신문 기자가 질문한 것 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경찰에게 권력을 넘겨도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최초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경찰에게 넘겨줘도 되겠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어요. 네, 질문이. 대통령의 답은 이 부분은 검경 수사권과는 무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 경찰의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편이고 예전에 그 경찰로 전화를 걸었는데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전화를 걸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경찰이 좀 미온적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 끝내 전화를 걸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 녹취록이 모두 공개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경찰 조직 전체가 대국민 각성을 하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다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유의미한 말 중에는 지금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세대 수가 증가하고 있다. 61만 가구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었죠. 결국은 저는 이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가구 분포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인 가족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혼자 일을 하러 가거나 또는 네. 자녀가 출가해서 또 새로운 가구를 만드는 경우에는 인구 수에는 변함이 없는데 가구 수는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1인 가구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고민으로 다가왔다고 봅니다. 네, 두 가지. 아까 그 김한 기자가 처음 이제 언급했던 부분 그 사면론. 과연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어떤 수위로 또 어떤 각도로 답변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 관측들이 있었는데 꽤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부 언론들은 불가라고 얘기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뭐 대통령이 이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란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좀 분명히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좀 약간 갑툭튀한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지금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지금 왜 논의가 돼야 되는 거냐. 뭐 판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뭐 이런 이제 인상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도 정치적인 언어이긴 했지만 비교적 그와 유사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 이 얘기는 이제 사면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합의 같은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는 점에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 좀 같이 한 건데 다만 한 가지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쉬운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제 지지층과 그다음에 어떤 촛불 정권이라는 상징성 이런 거에서 사면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제일 쉬운 대답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근데 어떤 국민들은 사면을 바란다라고 했을 때 이 이제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 시기 같은 것들이 결국 정무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히 또 질문이 주어질 텐데 뭐 그때 다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가장 좀 곤란해지고 난처해진 건 이낙연 대표예요. 공을 쏘아 올렸고 물론 최근에 뭐 또 양정철 전 원장 만났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좀 곤란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실점할 이슈들이 많은데 굳이 이제 이 얘기를 꺼내서 예를 들면 그 실점이 방어가 됐냐 뭐 그런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네. 아니고 오히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지지율이나 어떤 지지층을 많이 잃어버렸고 당 입장에서도 이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당내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점을 좀 노출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인상을 남겼냐면 당과 청이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당대표와 대통령의 발언에 극명한 온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역할 분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먼저 한번 얘기를 꺼내보고 운을 띄우고 네, 뭐 그런 거 그거에 많이 대해서 있었죠. 이제 대통령이 한다라고 이렇게 볼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것보다는 뭔가 당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점점 임기 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과 청이 좀 다른 목소리를 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장수 국무총리였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정치적 자산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많이 좀 빚을 잃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했었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질문이 나왔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게 굉장히 드라이하게 표현한 걸 수도 있고 뭐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추가 징계나 흔히 말하는 추미애 장관 윤석열 추윤 갈등이라고 1대1 갈등으로 불렀었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1대1 갈등 양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임기를 맞춰달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권 차원에서 흔들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순화해서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징계할 거면 검찰총장 임기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응답한 것이 있습니다. 임기제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임기제가 없었다면 징계 절차를 가지 않고 바로 해임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징계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 징계 절차가 있는 것 그리고 이런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고 어느 정도 사법부를 거쳐서 조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게 싫지만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법과 뭐 절차에 따라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평소에 소신대로 얘기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개념 규정도 그렇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제 원전 수사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여권에서 그동안 좀 목소리 크게 하셨던 분들의 어떤 그 수위와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조금 온도차가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전반을 관통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총평을 하면 이제 사회적인 어떤 갈등 지수를 좀 낮추겠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더 이상 뭐 갈등 이슈에 전면에 선다거나 갈등 이슈를 지휘하거나 갈등 이슈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빠져나와서 민생과 경제 문제,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뭐 백신 문제 이런 문제들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이제 여러 질문들에 답변을 하면서 표출을 했던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여의도는 정치 무대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코로나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시점이고 또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민생 이슈가 등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신년 그 발표 때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갈등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좀 표명을 했었는데 오늘 기자회견 전반적인 기조도 그렇게 좀 구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이제 언급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경기도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여권 일부 인사들과 이재명 지사가 약간 좀 각을 세우는 그런 모양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발언으로 이재명 지사 좀 탄력을 받게 됐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회견문 보면은 일단 정부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경기도 내 재난지원금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셨다라고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네, 자의적으로.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경기도 하세요라고 하진 않았으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랬죠. 네. 민주 정권의 수건 사업 같은 것이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통해서 지방 자치제를 실현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지방 자치를 얘기했고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방 분권과 함께 지자체 역량 강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뭐냐? 결국은 해당 지자체장의 권한이 강화된다. 강화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더라도 해당 지역의 책임자로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라는 것은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또다시 원론적인 답변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열어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발언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 짚어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논란을 만든 대목이 있었죠.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상황들을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이렇게 뭐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6338번님이 아까 문자를 주셨는데요. 솔직히 입양 관련 발언은 실망이었습니다. 아이를 대체품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굉장히 지금까지도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맥락과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아동을 바꾼다라는 표현 워딩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가 해명을 입양 숙려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얘기가 말하자면 주어가 빠져서 주어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워딩이 나와서 그렇게 들렸던 거다 오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을 갖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이제 1월달
그러니까 처음 정인이 사건이 났을 때도 제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동 학대 사건을 입양 가정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좀 이제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언론의 비판에 타당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입양 가정의 문제로 치환해 버리면 이제 상당히 사건을 보는 시각을 달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지적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여러 번의 리허설을 거쳤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발언이 좀 정제가 되지 않고 이제 나왔다라는 점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해다, 발언상에 뭐 말하다 보니까 표현상에 실수가 있었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가 천금 같은 것인데 거기서 이제 도저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용어가 어휘가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본래 뜻과 워딩이 좀 달리 나갔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식을 하고 청와대가 빠르게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기도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사전에 6개월 정도 시험 양육 또는 시험 동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와 입양을 맞이한 부모가 잘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전담을 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맞지 않으면 아이도 이 부모와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 피력을 할 수가 있고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다가 바꾼다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무슨 어떤 물건처럼 들릴 수 있으니 이 워딩 자체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뜻이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데려갔지만 애 마음에 안 들면 바꿔서 이런 뜻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 홀트 아동복지회가 이 사전에 정인이 부모가 어떤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놔뒀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기관이 어떻게 전담할 수 있을 것인지 빠르게 또 대책을 내놓는 것이 또 좋을 것 같고 실제로 2018년에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입양제도 개선 방안 관한 연구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보시면 아이를 입양 보내야 하는 민간 기관에게 최종 작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결국 이게 지금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빠르게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서 국가기관이 전담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드는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오늘 대통령의 전체적인 이제 기조가 갈등 이슈, 정치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겠다라는 거였다라고 하면 생활 이슈나 경제 이슈는 어떤 민생 이슈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정치나 갈등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함께할 경우에 디테일에서 조금 생각이 달라도 이 인식을 같이 하는 정치 집단에게 지지를 표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민생 이슈라든지 생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디테일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말하자면 논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청와대가 기조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사안에 대한 굉장히 전문성이나 인식들을 대통령이 확실한 메시지를 통해서 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어떤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 발언이 그런 이제 논란을 지금 낳은 것 같습니다. 뭐 의견 다양해요. 그 맥락을 취지를 보자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 선택은 좀 심했다 등등. 우리 그 문자도 다양합니다. 별 하나 나무 네그루님 입양 관련 발언은 저희도 지역 맘카페에서 뜨겁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9883번님은 달을 보라고 하니까 손톱 끝 때만 바라보니 답답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닐 텐데 또 이런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한번 보죠. 정부가 6월부터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발표했죠. 김한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뭐 굉장히 세법이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보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최고 세율이 현재 2배 가량인 6%까지 오르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도 40에서 70%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되팔아도 지금 이제 통상적인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통상적인 거래에서 산 다음에 2년 후에 팔면 좀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부담스럽진 않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2년 안에 되팔아도 60% 양도소득세율이 부과가 되거든요.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 그 6월 뭐 2주택자가 있는데 올해 6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15억짜리 집을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존에는 5억 3,100만 원이었는데 그 후에는 6월 1일 이후에는 6억 4,1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이 이제 증가를 하고요. 뭐 조정 지역 내에 공시가격 20억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네. 지난해 4,700만 원 종부세를 냈다면 올해는 1억 500만 원으로 한 2배 이상 오는 네. 금액을 내게 됩니다. 네.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뭐 종부세랑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되고 팔 때도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에 출구가 없다 이런 네. 이제 비판도 있었는데 네.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 뭐냐면 지금 15억대 구입, 제가 조정 지역 내 공시가격 20억 아파트 두 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면 총액으로 따지면 30억, 40억대 주택을 갖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실제는 공시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네. 채냐 두 채냐 이 논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양도세냐 소득세냐 따지지 않고 보유세냐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조세 정책을 펴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계속 이제 서울 수도권에 연고를 두고 있는 특히 이제 보수 언론 경제지를 중심으로 계속 이거를 숫자나 통계를 흔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하자면 네. 세금 폭탄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뭐 한 30억, 40억 되시는 그러니까 25억, 15억 이상 되는 주택 그리고 최근에 원래 이제 주택 가격보다 급격하게 주택 가격이 오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6월 달부터는 부동산 이익이 있는 곳에 반드시 조세를 한다, 과세를 한다. 이 원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집값이 1년에 1, 2억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세금 1억 정도 내는 거는 굉장히 아까운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어쨌든 계속 이제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쭉 가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정책이라는 게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효과를 봐야 되는데 집이 많이 가진 사람들 주택을 내놓고 매물도 내놓을까 늘어날까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기조가 절대적으로 6월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네. 유지가 돼야 되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실제로 주택 매물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6월 이후까지 더 봐야 돼요. 그리고 6월 이후에 세금을 못 견뎌서 내놓은 사람이 과연 등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집은 자신의 총자산은 두 채 기준으로 해서 3, 40억인데 1년에 몇 천만 원 올라서 못 버틴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기조가 절대 일단 흔들려서 되지 않고 이 결과가 진짜로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네. 정부는 아마 1주택 이외에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이런 과세 또는 투기 수요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방편으로는 이 방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당청이 엇박자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부는 이런 입장을 확고히 하는데 당이 선거를 앞두고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뭐 양도세를 좀 낮춰보겠다 혹은 종부세를 좀 낮춰보겠다라고 하면 이 강력한 조치를 쓰면서도 사실 이게 현실에서 효과가 구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있는 한 이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계속적으로 줘야 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종부세 이렇게 낼 바에는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6월 달까지도 물론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약간 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때문에 네네.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죠. 불협화음. 네. 그리고 언론도 역시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네. 대해서 효과를 어떤 침수봉대하거나 뭐 과잉하지 않고 그대로 좀 보여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로우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